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러시아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진격은 느렸고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멀리서 영토 교환을 보면 변화가 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달 동안 조금씩 전진한 것이 결국 전선의 형태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점령 면적 증가가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일부 지역에서 진격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다른 곳에서 더 크게 반격했습니다. 3월에는 순중으로 34제곱킬로미터, 4월에는 119제곱킬로미터, 5월에는 잠정적으로 259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를 완전히 재구성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잡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변했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추가적인 확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놓치는 반론들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장에서 일어난 8가지의 큰 변화를 다룰 예정인데 이 변화들은 화면에 모두 적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씨, 산림 파괴, 스타링크, 텔레그램, 철도 타격, 러시아 방위 산업 기반에 대한 타격, 석유 시설 타격, 그리고 더 높은 소모율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몇 달간 상황 전개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수치들에 대한 비판을 이미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니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되찾고 있는 건 아닙니다.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반격은 러시아군이 통제하지 못한 회색지대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겨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좋아요. 이 부분의 전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대 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드론 때문에 무인지대가 수킬로미터, 어떤 지역에서는 10km 이상까지 깊어집니다. 러시아는 1명, 2명 또는 3명의 병사가 무인지대로 몰래 들어가 숨을 곳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방식으로 전진합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병사가 있다고 그 지역이 러시아의 실질적 통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결국 지도 데이터를 코딩하는 사람이 선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야 할 때 발생합니다. 마지막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선이 더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기존 통제 주체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면 약간의 침범이 있어도 선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코딩 규칙들이 영토 변동 수치가 어떻게 보일지 정확하게 결정하게 되며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코더들이 동의하더라도 수치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허상 같은 이득을 얻고 있다는 비판은 핵심을 놓치고 있으며 증거를 완전히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외곽으로 밀고 나간 뒤 증원군을 투입하려고 시도하면서 진격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밀고 나가려는 모든 지역을 되찾고 있다면 우리는 러시아의 공세가 끝나가고 있다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3월에는 그 요인이 데이터를 좌우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었지만 5월에 259제곱킬로미터라는 수치는 그보다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변화가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합시다. 날씨입니다. 이 이야기의 기본 내용은 이미 아실 거라 확신합니다. 습기는 무거운 차량을 제 위치에 배치하는 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전선을 지배하고 소규모 침투조가 새로운 표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와 부대는 여전히 틈새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어쨌든 모두가 보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겨울은 작년보다 더 춥고 강수량도 많았습니다. 눈이 훨씬 더 많이 내렸다는 뜻입니다. 3월이 되자 그 눈이 녹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봄에는 특히 심한 라스푸티차 진흙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세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과 실제 데이터에 모순이 있는지 보시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진 중입니다. 라스푸티차 이론이라면 전선이 고착될 거라고 예측해야지. 상황이 뒤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땅이 녹아 러시아 진격이 느려졌다는 건 합리적이지만 데이터를 완전히 설명하려면 추가 이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나무줄입니다. 저는 이 우크라이나 사진이 단순히 아름다울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기가 왜 그런 모습이 됐는지를 설명해줘서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 멀리에는 또 다른 것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무줄입니다. 이것의 전문 용어는 사실 방풍림입니다. 방풍림은 토양 침식을 막아 우크라이나가 유럽 곡창지대 지위를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진격하는 병력은 방풍림을 드론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은폐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스탈린 시대의 농업 정책이 지금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방풍림을 불태우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군이 평야로 진격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합니다. 이 정책의 범위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논리적 허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무를 태우면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아야 합니다. 알겠어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가 더 잘 통제하는 무인지대 구간을 지나 전진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반전을 완전히 설명할 새 이론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스타링크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이야기를 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단말기를 사용하는 러시아군을 단속하여 그들이 공격과 이후 방어를 조율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를 차단했습니다. 2월에 차단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모두는 러시아의 진격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 아니면 효과가 지속될지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스타링크 손실이 우크라이나의 성과로 이어진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진정한 대체 시스템이 2027년은 되어야 가동될 것으로 봅니다. 이로 인해 크렘린이 왜 4년 전 이 취약점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당분간 지위와 통제 문제 증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성취를 이루게 한 첫 번째 도미노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텔레그램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것은 이중 타격입니다.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잃은 즈음 크렘린은 텔레그램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조치였습니다. 다른 소셜미디어 채널과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은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을 퍼뜨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시위대가 거리로 나가도록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군도 텔레그램으로 활동을 조율합니다. 그래서 침략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온라인에 접속한 후에도 서로 소통할 곳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세의 이 부분이 흥미로운 이유는 러시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장의 상황이 러시아에게 나빠질수록 시민들 사이의 불만도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의 불만이 커질수록 크렘린은 소셜미디어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할 동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소셜미디어의 제약이 많아질수록 러시아에게 전장의 상황은 더 나빠 보일 것입니다. 다섯째, 철도 공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상황이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본론에서 벗어나서 말씀드리자면 나토가 러시아를 패배시키기 위한 계획은 항상 러시아의 보급선을 파괴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최전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병사들이 추가 보급과 탄약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전선에서 성과를 낼수록 보급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굶주리게 해 결국 저절로 이기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전략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전선에서 수킬로미터 뒤까지 전력을 투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능력은 가장 강력한 국가들만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지난 4년 동안 그런 기회를 포착해 목표물을 타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속 가능한 작전의 일부가 아니라 임시방편적 타격이었습니다. 글쎄요, 이제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지난 몇 달 동안 철도 타격과 기타 물류 목표에 대한 공격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는 드론이 그 해답입니다. 한 추측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광섬유 드론 우위를 줄여 러시아가 회색지대에서 더 잘 압박하던 상황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깊숙이 침투시키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것이 전선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방위 산업의 타격입니다. 물류를 타격하는 대신 러시아의 공장들을 그냥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무기를 만들 수 없다면
상대는 무기를 쏠 수도 없습니다. 이 전략의 장애물은 무기 공전들이 대체로 전선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비교적 보호받는 건물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을 성공시키려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고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으며 큰 탑재량을 지닌 무기가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방공망은 거의 1년 동안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분홍색 새에 집착한 결과 공장을 타격하기에 적합한 장거리, 비교적 높은 위력을 가진 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그 영향의 정도입니다. 러시아 시민들은 이런 공장 중 하나가 타격을 받았을 때 다른 종류의 목표물만큼 폭발이 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전투 피해 평가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적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7번째는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에 대한 타격입니다. 이것도 제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범주입니다. 키이우는 러시아를 나라로 가장한 주유소처럼 대하고 싶어하고 크렘린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전쟁 전체가 소련 붕괴 이후 크렘린의 최대 재정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재무제표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입니다. 크렘린의 금고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병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 정유소, 항구, 그리고 그림자 선단 유조선을 타격하는 것은 수입 측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방공망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 전략은 몇 달째 효과를 보고 있으며 크렘린에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의 정유 능력은 4월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크렘린은 병력 모집 노력을 축소해야만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6년 1분기 모집 목표의 약 70%만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전장에서 잃는 병사보다 적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그 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러시아 병사들의 소모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방정식의 또 다른 절반입니다. 만약 소모율이 심각하지 않다면 러시아는 모집률이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병력의 순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부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우세 경쟁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러시아의 전반적인 전략적 자세입니다. 군사 전략의 기본은 침공군이 방어군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침공군처럼 계속 행동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병력이 없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병력을 잃게 되고 그에 비해 얻는 것은 거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영토 변동 통계를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선거가 드론 통제의 결과일수록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계속 이어갈 미래 전망이 더 밝아집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자신의 병력 모집 능력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채택하지 않은 결과일수록 우크라이나의 미래 전망은 더 나빠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전전 상황이 크렘린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전달되는 데에는 이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취약점을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소들이 전쟁의 중기적 방향성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논의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우선 5월의 영토 변동 수치를 맥락 속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2022년 9월, 우크라이나는 약 6,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탈환했습니다. 반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본 것은 국지적인 반격의 조합으로 볼 수 있으며 때때로 러시아에게 전역 수준의 딜레마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 가을 반격을 정의했던 기동전의 규모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거를 가속화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동안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공세작전은 우크라이나에게 방어선을 강화하고 돈바스 전선을 공고히 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효과는 러시아가 주도권을 되찾아도 영토 확보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크라이나가 공세에서 더 과감히 위험을 감수할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방어선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며 공세 작전이 완전히 실패했을 때의 하방 위험을 완화해 줍니다. 사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2023년 공세가 중단된 주요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키이우는 만약 그것이 재앙으로 변할 경우 안전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코 완전히 공세에 전념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전쟁의 협상 마찰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러시아가 돈바스를 군사적으로 장악할 분명한 경로가 없다면 러시아는 돈바스의 나머지 지역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주도권을 잃거나 우크라이나가 더 견고한 방어선을 가질 때 모두 해당됩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도미노 문제도 사라집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첫 도미노를 쓰러뜨릴 필요가 없다면 돈바스를 포기해 추가 손실로 이어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작전은 전쟁의 최종 결과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남아있는 인식 차이를 메워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실제로 합의로 이어질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많은 설명들은 러시아가 왜 속도를 늦췄는지에 대해서만 말해주고 왜 공격의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와 먼 곳에서 하늘을 장악하려는 오랜 노력이 주요 성과의 원동력으로 보이며 그로부터 추가적인 전술적, 전략적 이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우크라이나에는 안심이 될 수 있지만 지난 석 달이 좋았다고 해서 앞으로 26달도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 적절한 경계심은 필요합니다. 한편 만약 여러분이 좋은 3개월 동안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거의 3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할 것이 많이 남아있으니 아마 내일 다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